15세의 소년과 36세의 여성, 이 두 사람이 육체적인 사랑을 나눕니다. 단 그 전에 해야 할 것이 있었어요. 바로 소년이 이 여성을 위해서 책을 읽어줘야 했습니다. 여자에게 푹 빠진 소년은 그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지만 이 여성은 이상하게 느껴질 만큼 스스로에 대해 혹은 과거에 대해 드러내기를 꺼립니다. 사랑, 죄책감, 딜레마, 이 모든 게 얽혀 읽는 내내 고민하게 만드는 이 언더라인의 인생책. 베르나르트 슐링크의 책 읽어주는 남자,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소설책이며 전체 줄거리를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온전히 책을 감상하시고자 한다면 먼저 읽고 이 영상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950년대 독일, 미하엘이라는 15세 소년은 우연히 36세의 한나 슈미츠라는 여인에게 도움을 받게 됩니다. 한나는 전차 안내원이었고 또 혼자 살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한나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미하엘이 그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러 갔다가 한나에게 강렬한 매력을 느끼게 되고 두 사람은 급속히 가까워집니다. 그들은 은밀한 육체적 관계를 시작합니다. 능숙한 한나와 뜨거운 미하엘.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일종의 사랑의 의식이 있었어요. 한나는 미하엘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했고 미하엘이 책을 다 읽으면 육체적인 관계, 사랑을 나눴죠. 한나는 톨스토이, 고전, 시 등등 다양한 책을 가리지 않고 원했고 그녀에게 푹 빠져버린 미하엘은 그녀가 원하는 대로 이 책을 읽어줍니다. 동시에 자신이 원하는 애정의 만족감을 한나로부터 얻게 되죠. 하지만 종종 한나는 이해하지 못할 행동이나 말을 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대해 전혀 말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요. 두 사람이 공유하는 일상생활 또한 없었죠. 이에 대해 자연스러운 대화를 시도하다 보면 한나는 항상 답을 하긴커녕 면박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예기치 않은 갑작스러운 분노를 하기도 하고 이따금은 미하엘에게 매우 고압적으로 행동하기도 해요. 느닷없이 차갑게 대하기도 하고요. 이러나 저러나 미하엘은 한나를 사랑했고 그녀의 곁에 머물기 위해 한나의 모습들을 감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한 번은 두 사람이 멀리 여행을 떠났을 때였어요. 미하엘은 아침에 일찍 잠에서 깨고는 아침 식사도 챙길 겸 또 혹시 일찍 문 연 꽃가게가 있으면 한나에게 장미를 사다 주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는 좋은 아침이에요. 아침 식사를 가지고 곧 돌아올게요. 라는 쪽지를 써서 한나의 머리맡에 두고는 나갔다 왔어요. 그런데 아침을 챙겨 돌아온 미하엘은 분노에 부들부들 떨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한나를 마주합니다. 한나는 어떻게 나를 두고 그대로 가버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격분해서 벨트를 휘둘렀고 미하엘은 신체적인 상처를 입게 돼요. 한나가 진정된 후 미하엘은 한나에게 물었어요. 혹시 내가 적어두고 간 쪽지 못 봤어요? 그러자 한나는 답합니다. 난 쪽지 같은 건 보지 못했어. 이때까지만 해도 언제나처럼 요란하고 어려운 그런 한나의 모습이려니 하고 미하엘은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한나는 갑작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여름방학을 불과 며칠 앞둔 어느 날 유독 한나가 불안해 보였고 또 압박감을 느끼는 듯이 보였어요. 미하엘은 왜 또 저러나 싶었지만 그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죠. 하지만 며칠 후 온화한 모습으로 돌아온 듯한 한나는 미하엘을 정성스럽게 씻겨줬어요. 그리고 갑자기 집도 정리하고 일도 그만둔 채 사라지고 맙니다. 미하엘은 혼란스러웠어요. 기별 없이 떠난 그녀를 찾아다녔죠. 하지만 어디에서도 그녀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미하엘은 한나가 일하던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녀에게 승진 교육을 받으라고 좋은 제안을 했는데 오히려 갑자기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급히 사라져버렸다고 했어요. 원했든 원치 않든 준비가 되었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든 한나는 사라졌고 미하엘은 그녀를 잊지 못한 채 성장하게 됩니다. 대학생이 된 미하엘은 법학을 전공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전범 재판, 여기가 독일이에요. 이 전범 재판을 참관하는 프로그램에 이제 미하엘이 참여하게 됩니다. 미하엘은 그곳에서 정말 우연하게도 어린 시절 자신이 사랑했던 한나를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나가 과거 나치 수용소의 여성 경비원으로 일했던 혐의로 기소되어서 죄인이 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한나, 그리고 한나를 포함한 다른 여성 경비원들은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아우슈비츠에서 다른 수용소로 유대인 여성들을 이송하는, 그리고 그때 관리하는 역할을 했어요. 전쟁이 끝날 무렵 수용소가 폭격을 받게 되었고 유대인 여성들은 그 건물에 갇혀 수백 명이 그 자리에서 불에 타거나 질식해서 사망하는 일도 있었죠. 재판은 한나와 여성 경비원들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다른 경비원들은 이리저리 책임을 돌리거나 최대한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한나는 뭔가 달랐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잘못을 따져 묻는 질문에 담담하면서 단순한 태도를 보여요. 자신의 행동을 굳이 변호하거나 합리화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다른 피고인들처럼 적극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도 않죠. 특히 어떤 부분에서는 순진해 보이기까지 했는데,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도덕적 의미나 사회적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듯 보여요. 그녀는 그저 단순히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연하게도 재판은 한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죠. 그리고 이 재판을 쭉 지켜보던 미하엘은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문맹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녀가 미하엘에게 책을 읽어달라 그랬던 것도, 전차 회사 승진 시험을 제안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일을 그만두고 사라져버린 것도 모두 그녀가 문맹이었고 또 자신이 문맹임을 숨기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여행을 갔을 때 아마도 한나는 이 메모를 봤을 거예요. 하지만 글을 읽을 수 없었고 그 사실조차도 숨기고 싶어서 메모를 어딘가로 치웠겠죠. 아무도 모르지만 미하엘만 눈치챈 그녀가 문맹이라는 사실. 그런데 이 문맹임을 숨기고 싶어하는 한나는 재판에서 자꾸 불리해집니다. 특히 이 재판의 큰 쟁점 중 하나가 수용소 화재 사건에 대한 보고서였는데, 여기서 누가 이 보고서를 작성했는가가 다뤄져요. 한나 외의 다른 경비원들은 한나가 재판에서 보이는 태도를 보고 그녀에게 자신의 귀책들을 넘기려고 했고, 이 보고서 또한 한나가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판사는 한나에게 이 보고서를 당신이 작성했습니까? 라고 물었고, 한나는 잠시 망설이다 자신이 작성했다고 거짓 인정을 해요. 문맹임을 드러내는 것이 그녀에게는 범죄를 인정하는 것보다 더 큰 수치심을 유발하기 때문이었죠. 결국 이로 인해 한나는 다른 피고인들보다 더 큰 책임을 떠안게 되었고 종신형이라는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습니다. 미하엘은 혼란스러웠어요. 한나가 문맹임을 아니까 적어도 그 문서만큼은 한나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전달할 수 있다면 그녀의 형이 가벼워질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더 큰 형을 선고받는 것보다 문맹임을 들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한나의 입장 또한 헤아릴 수 있었죠. 미하엘은 고민 끝에 그녀가 그토록 중요시했던 비밀을 지켜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한나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책을 읽어서 녹음해서 그 테이프를 한나가 있는 교도소로 보내요. 몇 년이 지나는 동안 그는 셀 수 없이 많은 테이프를 보냈죠. 한나는 녹음이 된 책 테이프를 들으면서 서서히, 천천히, 조금씩 글을 읽고 쓰는 법을 터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 어렵게 편지까지 써서 미하엘에게 보내기도 해요. 그는 매우 기뻤지만 그녀와 소통하는 것은 주저합니다. 노인이 된 한나는 가석방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출소 바로 전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자, 이 책은 보기에 따라서는 한 크게 세 가지 정도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 딜레마예요. 여러분이 미하엘의 입장이라면 한나의 비밀을 세상에 밝혔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한나가 더 큰 죄까지 뒤집어 쓰면서도 숨기고 싶어 했던 비밀을 만약 내가 알리면 그녀는 큰 혐의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어쩌면 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죄에 해당하는 벌만 딱 받는 것이 정의롭다고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그녀의 죄를 줄일 수는 있겠지만 이는 그녀가 숨기고 싶어 했던 자존심과도 같은 비밀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죄책감. 한나와 미하엘 모두 각자 죄책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한나는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한 죄책감을, 미하엘은 그녀의 비밀을 지킨 것에 대한 무거운 마음을 끝까지 안고 살아가죠. 그 때문일까요? 미하엘은 종신형으로 이미 밖으로 나올 수 없는 한나에게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책을 읽고 녹음해서 보내줬죠. 한나 역시 그 녹음 테이프를 활용하여 어렵게 글을 익히고는 교도소장이 말하기로 글을 읽을 수 있는 순간이 된 이후부터 그녀는 전쟁, 나치, 강제 수용 등에 대한 책을 찾아서 읽기도 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때문인지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그녀는 출소 전날 스스로 목을 맸다는 점, 그녀 역시도 눈을 뜨고 사고를 넓힐수록 자신의 과오에 대한 뒤늦은 죄책감을 명료하게 확인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세 번째는 역사적 책임, 그리고 개인에 대한 고민이에요. 자, 나치에 부역했던 모든 사람들이 악마적 존재였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명령을 따는 개인이었을까요? 한나는 문맹이었어요. 그래서 문맹이라도 할 수 있는 직업인 유대인 수용소의 관리인 역할을 했죠. 그녀는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 가치 판단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읽을 수도 없었으며 자기 방어적인 태도로 항상 일관했으니까요. 그저 명령을 받고 명령대로 했겠죠. 나치에 대한 문제를 다룬 수많은 이야기와 분석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되는 것, 악마에 아무것도 모른 채 부역한 자는 악한가에 대한 고민을 이 책에서는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이 책을 사랑합니다.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사회 속의 개인에 대해서, 또 개인 앞의 개인에 대해서 생각할 여지와 후퇴 없는 고민이 가능한 책이거든요. 발매된 지 오래된 책이지만 지금도 서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르나르트 슐링크의 책 읽어주는 남자. 저는 언더라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